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재 64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3번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이번에는 무허가 주택 무슨 주택이라고요? 관할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허가를 받지 못한 주택이에요. 근데 실질은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주택이니까 당연히 이게 양도되고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돼요. 당연히. 두 번째 줄 보시면 건축에 대한 신고 여부, 건축 완성에 대한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전반적 규정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가, 빈집, 그죠? 그 다음에 폐가.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가, 빈집과 폐가.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빈집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폐가도 있어요. 그럼 공가하고 폐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공가랑 폐가의 차이점? 공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빈집이에요. 빈집. 그죠? 빌공짜, 집 가짜 한자어로요. 폐. 뭐가 다 없어진다는 폐자예요. 그죠? 폐가도 물론 공가예요. 그죠? 공가인데 공가는 아까 잠깐 주택 개념 잠깐 설명을 했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즉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있고, 그죠? 그럼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집. 근데 여기 사람이 안 산다? 그럼 공가예요. 공가. 사람이 안 사는 공가고요. 폐가는 뭐냐면 이 공가가 세월이 흘러서 오래 지나면 지붕이 뚫려갖고 비가 막 새죠. 그죠? 그리고 비바람이 벽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면 비가 이렇게 새죠. 그죠? 물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들은 잠을 잘 수 있거나 아니면 취사를 할 수 있거나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간은 물론 이제 집이 지붕이 완벽하고 사방의 벽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공간은 그런 공간도 물론 있지만 약간 이렇게 이제 비가 새는 물이 새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리를 해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런 공간다 라고 하면 그땐 집이에요. 그땐 집이 되고요. 이게 폐가라는 거는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양이 이스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거는 사람이 거기서 밥을 해 먹거나 잠을 자거나 씻을 수 있거나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폐가는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에는 안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가 폐가라고 해서 반드시 뭐가 집에 주택이 되고 안 되고는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집의 상태를 봐야 돼요. 집의 상태를.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가는 주택에 포함이 되고요. 폐가는 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그 기준은 이거를 수리를 해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능성 있는 집이면은 주택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주택의 공동 소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한 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시면 공동소유. 그러니까 소유에는 단독 소유가 있고요. 공동 소유니까 줄임말로 공유예요. 공유가 있고, 요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합유, 총유라는 게 있어요. 문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건 단독 소유가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뭐다? 공유예요. 공유.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이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A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간다면은 본인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보통 이제 2인이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단독 소유 아니면은 공동 소유해봤자 보통 2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 소유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고 봐요. 왜 실제로 거주를 A, B가 서로 생계를 같이 하고 거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만 나눠져야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1세대 1주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을 하고 A가 이제 주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3자예요. 제3자 B, C, D, E 5명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집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분 이렇게 할 때 지분 나눠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서 내가 25%, 25%, 50%, 10% 얼마야 그러면 50, 70, 30%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요. 나눠 갖고 있으면 서로 다 타인이에요. 서로 제3자예요. 그냥 친구나 지인 그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지분 한 채지만 이 사람한테는 25%의 지분만큼 주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분만큼 A, B, C, D도 주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주택이 있는 걸로 봐요. 물리적으로 한 채지만 각 한 채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5채가 이렇게 토탈로 5채가 되겠죠. 각각 한 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이 집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25% 소유 지분만큼의 주택 말고 한 1세대가 집이 하나 더 있다. 근데 이 집을 판다. 그러면 집이 2채인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가 돼서 중과가 되겠죠. 그렇게 판정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서로 제3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로 형제고요.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 법문에 보면은 아까 교재에 보면은 이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소유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집이 다른데 한 채가 있으면 이 집 한 채, 이 집 한 채, 2채가 된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분만 있지 집에는 주택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서로 제3자냐 모르는 사람 서로 제3자냐 아니면은 이렇게 상속을 받는 형제자매 관계냐에 따라 그냥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요 ABCD는 이렇게 서로 제3자일 때는 이 주택을 소유를 했죠. 이 지분만큼 소유를 했죠. 어떻게 소유를 한 거죠?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는 거야. 투기 목적으로 사던 소유 목적으로 사던 그냥 본인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었어요.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이 집에 대한 지분을 각각 이만큼씩 획득을 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 의사표시에 바탕을 둬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일반적인 매매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어. 그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뭐 사기, 강박, 사기나 아니면은 차고나 뭐 기타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양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립이 되고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잔금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다 자발적 의사로 해서 이 집을 수여한 거기 때문에 각각 집으로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제3자인 국세청 입장에서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집을 갖고 싶다고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집을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뭐 이게 지분이 마음대로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 자기의 의사가 이걸 소유를 하는데 자기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비자발적 의사가 더 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이렇게 주셨는데 상속 지분을 얘한테 제일 많이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그냥 상속 지분대로 아버지가 정해진 상속 지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의 자발적 의사, 합리적 의사가 들어간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집으로 본다? 라고 하기에는 ABCD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지분 한 채잖아요. 지분 한 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중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는 집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채니까. 아까는 5채가 됐었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시고요. 이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그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먼저 처분한 거, 그러니까 아니면 나중에 처분한 거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납세자가 유리한 대로 그냥 정하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인데 같은 날에 A라는 집과 B라는 집을 팔았어요. 동시에. 잔금도 같은 날 받았어요. 근데 A는 양도 차익이 1억, 얘는 양도 차익이 7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순서. 어떤 것도 먼저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이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이 없고 딱 두 채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강력한 규정이 뭐죠? 1세대 1주택이에요. 그죠? 1세대 1주택이 되면 9억까지, 매매가의 9억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먼저 팔았다고, B를 먼저 팔았다고 하면은 장특공제도 안 되고 9억까지 매매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은 이거부터 먼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양도 차익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팔았다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팔았다고 신고를 하면은 세금 최소화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이렇게 판단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페이지 반가르 5번 두 번째 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6번 주택의 부수토지,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주택에서 따라 나오는 부수토지, 그러니까 부가세 보면 부종성 뭐 그런 개념 나오잖아요. 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수성, 부종성,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거요. 그래서 보면 65페이지 반가로 일반 의의, 주택의 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생활관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이며 담장 등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 내 토지를 의미하고,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의미한다. 자, 그럼 밑에 사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한 울타리 내 여러 필지가 있다.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부수토지로 보는 거죠. 그죠?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거예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이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지 청산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판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주택에 딸린 토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합에다 출자를 하죠. 조합에 출자를 해요. 그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파트 중에 뭐 한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가치랑 여기 이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등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출자를 통해서 새 집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쪽 가치가 더 크다.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하죠. 내가 가치가 더 큰데 더 가치가 적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줘야겠죠. 방금 예에서 나온 것처럼 청산금, 정산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돈을 받아야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되면 내 가치보다 커졌죠. 이게 그죠?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다시 이쪽 조합에 분담금을 내야겠죠. 이해되세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사도라는 것은 개인도예요. 개인도로 해당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 필지에 들어. 그럼 당연히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있는 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래서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근데 이제 주택 신축을 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라고 하고 얘가 소유자가 A예요. 계약을 해요. 이 집을 팔자, 저 사고 팔자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이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주택 신축업자가 이 B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집을 이렇게 지어서, 그죠? 이걸 뭐 제3자한테 분양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거를 뭐 멸실을 하고 다시 뭐 신축을 하고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관할 지자체 건축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 등기가 넘어오면 2달 걸리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허가 내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촉박한 거야. 시간이. 공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을 할 때 조건에 내가 이 집을 A가 B한테 파는데 조건이 뭐냐면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놓는다. 건축 허가는 누구 이름을 받아놓는다? A로 받아놓는 거야. A로 관할 지자체,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주택을 밀어요. 멸실을 시켜요. 그죠? 멸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면서 가져가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허가권을 B가 그대로 이제 이어받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을 하겠다는 허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쭉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해가면 돼요. 그죠?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주택 허가 받고 뭐 이거 시간이 단축이 된 거야. 단축이. 그래서 바로게 되고 멸실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잔금 치르게 넘어오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양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같이 당연히 양도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을 짓는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어떤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집을 여기 이제 뭐 1,000원 채 정도 이렇게 사서 이거 갖다가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업자.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A나 이런 사람한테 이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66페이지 이게 또 박스. 이번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안 보는 경우 예입니다. 첫 번째,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당연한 거고요.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내 땅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양도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그죠? 팔았으면 뭐야? 땅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그 다음에 수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부수토에 대해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범위가 예를 들어서 법에 정한 범위 10가지라고 해봅시다. 법에 정한 범위가 다 내 경계 울타리는 10가지예요. 그런데 이 집을 요 부분을 팔았어요. 제3자한테. 그죠? A에서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A한테 B로 넘어간 거는 여기까지 여기.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흘러갖고 여기가 이제 공익사업법 이런 공익사업법이나 그런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이 된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다고 하면 이걸 일단 B한테 넘어갔죠. 수용이 되면 이거는 B가 수용이 되는 거죠. B가. 그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B한테 팔았는데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기고 여기도 이제 물론 B한테 넘어가죠. 넘어가지만 이거는 주택에 따른 부수토지의 경계가 법에 정한 범위 여기까지라고 하면 뭐 3배, 5배, 10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가는 이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그냥 나대지라고 보는 거예요. 나대지. 나대지라고 보고요. 물론 소유권은 이제 B한테 넘어오긴 했지만 나대지인 거고 이걸 다 수용을 했을 때는 여기는 주택에 딸린 토지지만 여기는 나대지의 수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네,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